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여기 프랑스의 공항입니다. 입국 심사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율 출입국 심사대가 있는데도 유독 한 동양인 여성에게만 취조하듯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이 여성은 무언가 크게 느끼는 듯해 보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서 자란 샤오링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저처럼 눈을 뜨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스스로도 놀랄 정도니까요. 어린 시절 상하이에서의 삶은 완벽했어요. 아버지는 독일계 자동차 회사 중국 지사의 고위 임원이셨고, 덕분에 저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죠. 국제학교를 다녔지만 사실 서양 문화를 제대로 접한 적은 없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모두 중국의 관점에서 걸러진 것들 뿐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등교할 때마다 상하이의 마천 로드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지하철, 얼굴만 인식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편리한 시스템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믿었죠. 선생님들도 항상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고요. 학교에서는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배웠어요.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 문화를 배워간 나라들이라고 배웠죠. 김치도 원래는 중국의 파오차이가 원조이고 한복도 한나라 시대 의복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를 두고 왜 다른 나라로 가야 하나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부럽다고 했지만 전 오히려 걱정이 컸어요. 서양에서 중국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2023년 여름, 저희 가족은 베를린으로 이주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어요. 위챗페이도 안 되고 모바일 결제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것 같고 중국이 얼마나 편리한 나라였는지 새삼 실감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진짜 세상을 보기 전의 이야기였어요. 베를린에서의 첫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김명자 아줌마가 운영하시는 한인 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광경인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아줌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독일어도 영어도 모른 채 중국어로만 얘기하면서 말이죠. 처음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중국인들을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베를린의 고등학교 생활은 상하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죠. 다행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서 그들과 어울리며 지냈어요. 하지만 그들과 있을 때면 왠지 모를 답답함이 있었어요. 늘 중국이 최고라는 이야기만 하고 다른 문화를 폄하하는 모습이 거슬렸거든요. 학교에서는 독일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걸 보며 의아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BTS 음악을 들으며 춤추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는 모습이 신기했죠.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류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독일 친구들이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나라, 중국은 검열과 통제가 심한 나라라고 했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점점 그들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는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왜 안 되는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는 늘 바쁘셨지만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베를린 곳곳을 둘러보셨어요. 특히 베를린 장벽 박물관에 갔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동독과 서독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자유의 소중함을 느꼈죠.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독일 친구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나 티베트, 위구르족 이야기를 할 때면 귀를 막았죠. 모두 서양 언론에 편향된 시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중국 친구들과 있을 땐 중국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독일 친구들과 있을 땐 침묵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지냈죠. 그러다 대학교 3학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제 인생은 또 한 번 크게 바뀌게 됐어요.
프랑스 파리로 떠나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죠. 프랑스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날 저는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파리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죠.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 앞에서 한국인들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빠르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도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전 당연히 저도 그렇게 빨리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무역에서도 1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당연히 중국인에 대한 대우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중국 여권을 보자마자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를 별도의 심사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저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는 질문을 받아야 했죠. 돌아가는 항공권이 있는지, 체류 기간 동안의 숙소는 어디인지, 재정 능력은 충분한지.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더 황당했던 건 제가 독일에서 자란 학생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줬는데도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중국 여권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걸 실감했죠. 세계 최강국이라고 배웠던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겨우 심사를 통과하고 나왔을 때 저는 한국인 교환학생 은주를 만났어요. 그녀도 파리로 가는 길이었죠. 평소라면 거리를 뒀을 텐데 그날은 왠지 말을 걸고 싶었어요. 아마도 방금 전 겪은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은주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그녀는 영어, 독일어는 물론 프랑스어까지 구사했죠. 게다가 이미 여러 유럽 국가들을 자유롭게 여행했다고 해요.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90일 동안 유럽에 머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은주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배운 것처럼 한국이 가난하고 발전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된 선진국이었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은주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국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깨끗한 거리, 최첨단 기술, 세련된 문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항에서의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중국이 정말 세계 최강국이라면 왜 우리는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걸까? 왜 우리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은주와 같은 기숙사에 배정받았어요.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죠. 은주를 통해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기숙사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독특했던 건 그들이 은주에게 유독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K-팝을 좋아한다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고 한국 화장품은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고 반면 저를 볼 때면 약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한 번은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 유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떠들었죠. 그때 은주가 조용히 다가가서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양쪽의 의견을 조율했어요.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배려심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주말이면 은주와 함께 파리 곳곳을 다녔어요. 그때 제가 믿었던 또 하나의 환상이 깨졌죠. 관광지에서 만난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큰 소리로 떠들고 줄도 서지 않고 사진 찍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밀치는 모습들. 반면 한국 관광객들은 질서 있게 행동하고 현지 언어로 인사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은주는 제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 시민들의 참여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SNS에서도 검열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은주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중국은 구글이나 유튜브를 막는지, 왜 VPN을 써야만 외국 사이트를 볼 수 있는지. 그때까지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은주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없는 걸까? 왜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까다로운 비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 중국이 정말 강대국이라면 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제약을 받아야 하는 걸까? 계속되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파리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은주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고 주변 친구들도 늘어났죠. 하지만 그만큼 중국 유학생들과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한국 친구와 어울린다는 것 때문에 은근한 따돌림이 시작됐죠. 어느 날 중국 동아리 모임에 갔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한 학생이 갑자기 저를 가리키며 너는 중국인 주제에 왜 맨날 한국인이랑 어울리냐고 했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한국인 친구도 사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은주를 변호했어요. 그들이 은주를 전혀 모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든 걸 털어놓았더니 은주는 오히려 저를 걱정해줬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야. 하지만 샤오링, 넌 내 자신의 판단을 믿어도 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다음 날 은주는 저를 한인 유학생 모임에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모두가 따뜻하게 맞아줬죠. 놀라웠던 건 그들이 자유롭게 한국의 문제점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사회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면서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한국 학생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고쳐야 할 것도 많아. 그게 발전이지.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우리나라의 장점만 이야기해야 했고 단점을 지적하는 건 금기였거든요. 은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안에서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야 할까? 왜 모든 것을 애국과 반역으로 나눠야 할까? 한국은 이미 선진국인데 우리는 왜 아직도 곧 세계 1위가 될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걸까?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각국의 언론 자유도를 설명하시는데 중국이 최하위권이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상위권이라는 거였죠.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왜 중국의 순위가 이렇게 낮나요? 교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검열, 통제, 그리고 정부의 감시. 모든 게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 즈음부터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진실일까? 우리가 배운 역사는 진짜 역사일까? 은주가 보여준 세상이 어쩌면 진짜 세상이고 제가 살았던 세상은 만들어진 세상이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학생 동향 파악 차원의 면담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요. 은주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심하라고 했죠. 평소에 은주답지 않게 심각한 표정이어서 더 불안했어요. 대사관을 찾아간 날 저는 평범한 면담이 되지 않을 거란 걸 직감했어요. 안내된 방에는 3명의 관리가 앉아 있었고 그들은 제 SNS 활동 내역을 모두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은주와 찍은 사진들, 제가 좋아요 누른 게시물들, 심지어 한국 문화 행사에 참여한 기록까지. 샤오링 양, 당신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학생이에요. 하지만 최근 당신의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한 경고였어요. 특히 제가 올린 글 중에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고 물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제 부모님까지 언급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독일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게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협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든 건 그들이 건넨 마지막 제안이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의 동향을 보고하면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였죠. 특히 은주같이 영향력 있는 학생들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를 배신하라니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울음이 터졌어요.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아줬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은주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제가 겪은 일들이 한국에서도 있었다고 했어요. 70-80년대 독재 정권 시절 많은 한국 학생들이 정부의 감시와 협박에 시달렸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자유로운 한국이 있다고 말해줬어요. 방으로 돌아와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전과 같은 샤오링이 아니었죠.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진실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요. 대사관 방문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치 베일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둘씩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은주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들어왔어요. 큰 소리로 떠들면서 직원에게 중국어로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죠.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각국의 언론 자유도 순위도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보던 중국 뉴스들이 이제는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같은 사건도 BBC나 프랑스 뉴스와는 너무 다르게 보도되는 걸 발견했거든요. 은주는 제게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한국이 어떻게 민주화를 이뤘는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 일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자주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VPN 없이는 구글도 유튜브도 못 볼까? 왜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이렇게 까다로운 비자 절차를 거쳐야 할까?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이라면 왜 이런 제약들이 있는 걸까? 부모님과 통화할 때도 달라진 제 모습을 느꼈어요. 베를린에서의 생활이 어떠냐는 물음에 이제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 정보의 개방성,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모습.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도 조용히 공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은주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가 많았는데 그녀가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제가 중국에서 배웠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중국을 무조건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아요. 다만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의 장점도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게 됐어요. 파리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눈을 선물해줬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거죠.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강대국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진실을 숨기지 않는 나라라는 걸요. 파리에서의 교환 학생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매일 밤 창밖에 에펠탑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중국의 다른 친구들도 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은 너무나 특별했어요.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것, 그리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무조건적인 찬양이 아니라는 것까지. 이런 깨달음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은주와 마지막 저녁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안타깝다고 했죠. 하지만 은주는 제게 희망적인 말을 해줬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지금의 중국처럼 패신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했다고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 사람의 힘으로 거대한 체제를 바꿀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들도 언젠가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길 바라면서요. 베를린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일은 부모님과의 긴 대화였어요. 파리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부모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는 독일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으셨나 봐요. 자유로운 사회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지 매일 체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요. 거창한 변화를 꿈꾸진 않아요. 다만 제 주변의 중국 친구들이 궁금해할 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조용히 들려주려고요. 세상엔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끔 베를린의 장벽 박물관에 가면 독일이 통일되기 전의 모습을 보며 생각해요. 동독 사람들도 처음에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평화로운 방법으로 변화를 이뤄냈잖아요. 언젠가 중국의 젊은이들도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길, 그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은주와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요. 그녀는 제게 늘 이야기해요.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고. 한국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변화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중국의 변화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올 거라고 믿어요. 이제 저는 베를린 공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어요. 여전히 중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많이 달라졌죠.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이 되려면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이 먼저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가 본 진실을 조용히 나누려고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